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는 좀 풀렸다고들 하는데 전혀 풀린 것 같은 생각 안 들고 또 좀 조금 하다가 또 일요일날 또 영하 15도, 17도 얘기 나오는데요. 시장이 날씨가 그런가요? 시장 뭐 오늘 반등해봤자 뭐 반등한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좀 머리 아픈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어떻게 좀 출발했어요? 중국부터 좀 보고 가죠.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마이너스 장중 이제 출발 자체는 마이너스 이제 1%대 출발이 돼서 1.6%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그 장중 반등에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5%대까지 이제 지금 반등이 전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은 뭐 그렇게 크게 별다른 변화에 대한 쪽이 없는 상황. 계속해서 6.62한대에 대한 쪽에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지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이죠? 네, 리얼타임이고요. 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제 이제 그 홍콩 시장에 대한 급락, 중국 시장은 별다른 그 하락에 대한 범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제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한 1% 정도에 대한 조정 이런 흐름이었는데 어제 시장의 조정의 원인이 이제 홍콩 시장의 급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홍콩 시장의 급락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홍콩에서 이제 그 달러 패거제 포기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제 홍콩 시장에 대한 급락,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뭐 홍콩이 빠지는 거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별 상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발행된 그 한국 ELS, 그 한국 그 ELS 물량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한국 ELS가 이제 물량이 많았는데 그 ELS에 대한 해지를 이제 홍콩 쪽에다가 매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그 IB에서 거부했대요. 외국계 IB에서 이걸 거부하면서 그럼 또 썰레발 있어? 예,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에서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주식을 팔아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매도를 했다. 이런 얘기, 어저께 이제 한국 시장 외환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외국계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 미결제 약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그 기반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제 하루 ELS 쪽에서 손실 난 게 홍콩 그 ELS 쪽에서 손실 난 게 지금 보게 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 지수가 지금 보게 되면 7,5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면은 ELS 손실이 2조 4천억까지 그리고 이제 6,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은 11조 이상, 그러니까 넉인에 들어가면서 11조 이상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 있겠고 지금 홍콩 시장이 빠지게 되면 우리 시장도 지금 그 외국 지금 보면 증권사 지금 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에서 매도를 못 치게 되면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해지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우리는 ATM이니까. 네, ATM이니까. 그래서 이런 ATM이니까. 구조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LS 공모 잔액, 지금 보게 되면 홍콩 H지수 기반 ELS 공모 잔액이 15조 6천억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쪽이 좀 빠질 수 있는 이런 구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 상해 지수보다는 지금 홍콩 지수에 대한 쪽을 홍콩 11시 많이 열려요? 네, 홍콩도 똑같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 시장을 오히려 최근에는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는 이제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홍콩이 반등을 했거든요. 홍콩이 반등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 외국 선물도 이제 매수에 대한 쪽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쪽도 반등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뜬금없이 홍콩을 또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오늘 이제 신기록 세우는 날인가요? 어저께까지 33일 순매도였거든요. 33일이었는데 오늘까지 매도하면 34일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하루에 지금 2시간대 지금 주시장 우리 오늘 흐름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낙폭과대주에 대한 반란, 특히 이제 가장 그 시장의 미운오리 새끼였던 지금 보면 두산그룹주들, 두산 지금 인프라코가 오늘 장중한 때 그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이 있었고요. 그거 왜 그랬어요 또? 인프라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는 공작기계 사업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글쎄요, 뭐 거기서 좋은 얘기가 들렸는지 어쨌는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두산 인프라코가 급등하면서 두산 엔진, 두산 중공업, 두산 그다음에 두산 건설까지 끌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역시 또 같은 뉴죠. 지금 같은 뉴인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벌크선 사업부 1,000억에 매각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펀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상선이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한진해운도 뒤에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타났고요.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이 5%대 상승, 그다음에 이제 S-오일이 끌고 올라가는 거. 이제 GS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GS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GS는
조금 이제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그런 식의 상승에 대한 쪽 그다음에 일부 건설주들 뭐 GS 건설 뭐 대림산업 그러니까 이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 현대건설까지 해서 세 종목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종근당 그다음에 어제 이제 급등했던 부강약품은 급락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삼등주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오늘 오전에 CTC 바이오가 이제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뭐 반등하더라도 반등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별로 좀 시장은 계속해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우리 초대 손님 목요일날 또 오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분과 함께 얘기하고 또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날은 이분과 합니다. 어저께 보면 수목금은 꼭 또 본방사수하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훈이데이. 훈이데이. 한양 스타워즈 지금 출사표를 던진 훈이데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한길 스타워즈 진행됐어? 2월 5일부터, 4일인가? 5일부터 시작하고요. 네. 리얼머니랄 사이버머니랄 리얼머니죠. 얼마? 5천. 일단은 그 토너먼트 한국경제TV에서 돈을 넣어줘? 예, 토너먼트로 하고요. 마케팅을 해서. 그러니까 법인 자금이죠. 신문. 한국경 신문. 신문에서. 신문에서. 예, 신문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익나면 누가 먹어? 신문에서요. 나눠 먹는 거 없어? 상금이 1등만 1,000만 원 있고요. 2등이 500, 3등은 300. 그 1등 5천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50억이 됐어. 그래도 상금은 1,000만 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손실나서 만약에 1등해도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래? 손실나면 어느 정도 손실나면 끝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로스컷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16명이 1차적으로 해서 8명 토너먼트제요. 8명을 해서 2차전으로 가고 2차전 8명이 다시 또 4명으로 줄여가지고서 본선까지 해서 최종 4명이서 1명 갑니다. 시장 얘기 한번 해보자. 시장이 어저께까지 1840까지 포인트까지 떨어지고요. 코스닥도 근들은 번듯 하더니 떨어지면 또 무섭게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장인데요. 시장 어떻게 흐름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아마 보는 뉴스들 대부분이 다들 그 안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 좋은 뉴스 나온 상황에서 지금 체감 지수마저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2007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랑 2009년 시장이 다시 한번 그때 폭락기 나왔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오른 게 있어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대형주 중심으로 안 좋게 됐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아마 전 세계에서 주요 증시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걸 몸빵을 해야 한다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요. 그 피해야 될 시장이 아니라 이거는 그 시장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일단 몸으로 받아내야 되고 현금이 있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은 오늘도 뭐 저번에 어저께 저희랑 이승호 대표님이랑 종목을 보다가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를 봤어요. 뭘 봤다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어제. 종목을 봤다고 종목? 오케이.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막 현대산성 막 마이너스 18% 가고 두산 인프라코어 작살 나고 그럴 때 얘기하다가 저는 몰랐는데 그때가 두산 인프라코어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대우종합기계. 대우종합기계. 그 당시에 2,000원대였나요? 그때 가격이 다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안 되는 거를 이제 이미 그러니까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현대차도 안 된다는 거, 수출도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버텨주고 있고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유일한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죽어요, 지금요. 한미약품과 바이로메드가 이미 치고 올라갔죠. 그 뒤로 뭐가 왔습니까? 종근당이 갑자기 튀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죠? 부강약품이 갔어요. 그 다음 오늘 뭐가 왔죠? CTC 바이오 갑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을 뭘 찾을까요? 시장이 좀 두려워. 언데엑서, 야, 중국 위안화 저라, 뭐, 중국 뭐, 급락 나오고, 미국 시장 급락 나오고, 팔아야 돼? 아니에요, 지금요. 네. 외국인들 어제 코스닥 사신 거 보셨습니까? 시장이 떨어질수록 코스닥을 더 순매수를 늘리더라고요. 네. 제약바를 샀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미 그들은 대형주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를 갖다가 4조든 5조든 간에 팔아치웠던 것이고, 네. 그런 와중에 한국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살만한 섹터가 많지가 않은데 그 중심에 제약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리포트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밑에서부터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의 주도 업종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세 하락, 시장이 찌그러진다, 즉 급락한다, 그럴 가능성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네.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네.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박스권 하단 찾기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이미 박스권 하단 어제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전전 부분에서 강하게 좀 딱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반등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박스권 하단 잡았다는 어떤 그런 컨센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 올라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빠르게 투심이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제약바이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네.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기 오실 때마다 가끔 보시는 게 변동수 지수 이런 네. 거 보여줬잖아요. 빅스고 지수 이런 네. 거. 그거 어저께 30 몇 포인트 같이 갔었다가 네. 그런데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이거 제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저 빅스지수 주봉 차트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이 항상 네. 변동성이 커지고 무서울 때마다 이거를 보시면은 좀 되는데 무서울 때마다. 네. 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성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박스권 상단이 21포인트, 중단 17포인트, 하단 12포인트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말 그대로 변동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추세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심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럼 보시게 되면은 21선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물론 뭐 3주가 걸리든 4주가 걸리든 기한의 어떤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어지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거 보십시오. 지금 3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7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네. 다시 들어와요. 네.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21선 위에서 변동성 지수가 놀고 있을 때는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어느 정도 뭐 기간은 걸리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과매도권이다. 네. 라는 점을 본다라면은 현재 지금 변동성 지수가 박스권 상당히 뚫어낸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오늘같이 두산 인프라코가 바닥권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소위 했던 우리가 했던 뭐 그런 현대산선, 네. 두산 인프라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이다? 글쎄 네.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우리 시장도 박스권 하단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코스닥 지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우리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잡아 나간다는 걸 가정을 한다라면은 또 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네. 당연히 코스닥 중소형주, 네. 제약바이오, 네. 콘텐츠 네. 이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직 변동성 지수 어떻게 기억나세요? 네. 제 변동성 지수랑 WTI를 같이 그려갖고 딱 2009년 3월에 한번 변동성 지수가 WTI로 올라갔을 때 그 이후부터 주가가 큰 반등했다 그랬잖아요. 네. 금요일날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오늘 그게 된 거 아시죠? 네. 오늘 32포인트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27 언제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26달러대에 들어갔잖아요. WTI가요. 그래서 어저께 그 논리대로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혀 논리적 설득력은 부족하잖아요. 그 말이. 네. 아무 상관없는 숫자를 갖다 붙였지만. 근데 제가 아니라 CNN에서 한 거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섹터별로 좀 하나씩 보죠. 여전히 어저께도 우리 손대성 교수하면서 OLED 얘기하고 2차 전지 얘기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OLED 이런 의견 한번 주세요. OLED 2차 전지는 조정이 시작된다고 봐요. 조정이. 예.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AP 시스템이라든가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같은 종목들이 네.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가죠? 제약바이오 다시 가고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OLED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조정이 그것이 기술적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이 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네. 거는
지금 구간에서 OLED 2차 전지를 함부로 담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 시장이 이미 그거를 거기서 이제 찰실에 나오면서 네네. 낙폭과대, 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또 새로운 섹터. 오늘 네. 보시면 컴투스가 5% 올라갑니다. 네네. 컴투스가 대표적으로 2014년 4년에 주식이 스타 종목이었잖아요. 아, 7배, 8배 갔으니까. 1년을 쉬었어요. 그러니까요. 1년을 쉬고 그동안 원더택틱스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LED에서 이제 새로운 섹터를 찾고 있고 시장이 네. 낙폭과대 혹은 컴투스와 같은 종목들로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네. 수급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네. 이제는 OLED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펀더멘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펀더멘탈 얘기할 때 아니라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OLED에서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혁신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즉 공급자 중심으로 그 매출 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혁신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치킨 게임에 지지 않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지금 단기간에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 대안주로서 OLED가 수급이 쏠리면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는데 네. 분명히 시장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적정 주가 혹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예상 실적이 나오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좀 시장이 적정 주가를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그 얘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들어서 먹어봤자 네. 뭐 한 10% 안쪽에 한 자릿수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쉬어가는 종목들, 새로 시작하는 컴투스 같은 종목들 쪽으로 쳐다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어저께 오늘 보니까 2100분을 딱 찍으셨어. 네네. 2100분 또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어저께는 이 시간에 1800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300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빅스 지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 VXM 공포 지수랑 WTI인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는데요. 이게 과거 있죠. 1996년부터의 2016년까지, 2010년 지난주까지인데요. 요때, 2009년 3월 때요. 요 보세요. 요 진한 파랑 있죠. 파랑이 텍사스유 기준입니다. 텍사스유가 그 당시에 130불 막 가갖고 200불 간다 얘기할 때고요. 또, 그 2013년, 14년에 또 100달러 넘는다들 때인데요. 요 아래가 공포지수 때인데요. 이게 근거는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알아요. 이게 논리적은 아니다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게 공포지수가 텍사스 중진리보다 높았던 때가 2009년 3월입니다. 이때가요. 요때. 그 이후에 S&P 500이 급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언제냐면 그 리만 사태 이후 이제 해결되면서 막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텐데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이 딱 모자랐어요. 한 1포인트 모자랐어요. 왜냐면 이게 WTI가 28달러 한 후반 정도 끝나고요. 그 공포지수가 26 정도 끝났는데요. 이게 오늘 새벽 걸 그리면 이게 엇갈려졌어요. 이제. 이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으나 그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주장도 있다. 이게 그 설명을 하다 보면 그만큼 세상에 어려고 공포지수가 있으니 그래서 지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어찌됐건 그렇지만 그 선후 관계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어저께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리바이벌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웬만하면 저희 리바이벌 안 하잖아요, 유소. 네네.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요. 앞서 이제 제약바이오나 오늘 아까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섹터별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 뭐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먼저 뭐 누가 뭐래도 네. 대장주는 한미약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거기다 있어요. 국순당도까지 봐야 된다며? 국순당이요?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 알아요? 국순당은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짜증나게 이 사람들 술 드셨어? 모르시는 분들 모르는 분 네. 아는 분 1번 쳐보세요. 국순당이 왜 요즘 모르는지 아시는 분 1번 쳐보세요. 1번 이 사람들 지금 세상을 등지고 사네. 네. 1번 이거 단독 이제 조금만 생각만 있으면 다 보시는 분인데 아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들은 몰라? 네. 왜 몰라요? 국순당이 저거 있잖아. 저기 뭐니 저거.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뭐 이번에 계열사 상장한다는 거 있잖아. 네네. 그 지분을 갖고 있다네. 국순당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나? 네, 헬스케어. 찾아봐. 뉴스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려. 혹시 모르시는 셀트리온 분들. 헬스케어. 근데 이분들이 지금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네. 네, 모르겠네.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네. 나중에 나오면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종근당, 네. 조강약품, 신티스바이오에 이어서 제2의 또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는 어떤 네.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는데 일단 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상반기에 우리가 좀 많이 쳐다봤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디포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이제 현미약품이 그 수출한 거잖아요. 렉스커버리지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DDS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BC 월드 제약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네.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어제 네. 장에도 마이너스 7% 빠졌다가 꼬리를 대고 오늘은 아침에 마이너스 한 1.8%까지 빠지다가 오늘 좀 플러스 4% 강하게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시장들의 어떤 종목들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뭐 섹터를 여러분들 이렇게 워낙에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고,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만이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좀 해보셔서 네. 진짜 저는 제약바이오가 진짜 투자의 어떤 진면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시장의 가치를 갖다가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급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급 질문. 네. 자기 여동생 있잖아요. 네. 디오 써 안 써? 디오요? 네. 안 쓰는데요? 안 쓴대? 네. 디스에? 디스는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제 동생 치과의사니까 네. 처음에 디오 얘기가 나왔을 때, 야, 이런 거 일단 어떻게 사가냐?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네. 약간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부각시키잖아요, 원래. 그리고 디오네 홈페이지 들어봤더니 네. 자기네 쓰고 있는 계속 늘어났다가 엄청 자랑질하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디오의 어떤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분명히. 출혈이 적고, 그리고 미리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서. 비숙련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약간 좀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장점 분명히 부각된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딱 엊그저께 작년에 들었을 땐 별로 안 들어왔거든, 귀 속에. 네. 근데 월요일날 저희 우리 이재필 전문가 말하면서 바로 관심하면 넣었잖아요. 전 디오가 좋을 것 같아요. 오스템보다. 왜냐하면 오스템도 좋은데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은 분들한테는 디오 이런 거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디오 여전히 관심 있는데. 예, 계속해 주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여러분들 하나씩 좀 꼭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놓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헬스케어 섹터 쪽도 좀 여전히 좋죠. 요즘 바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시장 흔들리는 와중에도 결국 신고가를 찍었고요. 네. 그 얘기 왜 안 하니? 내 종목. 뭐요? 뷰옥스. 비옥수 그렇죠. 이 디스했던 놈들을 이거 참 내가 비옥수니까 뭐라 했어. 그거 했더니 잘 안 됐어. 이랬다가 했던 사람들인데 말이야. 왜냐면 제가 돈 갖고 와. 8만 원씩. 제가 비옥스도 제가 언제 작년 얘기 많이 했어.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 달에 10만 원 내기 졌다고 인정하고 지금 네. 지금 주면 8만 원 내가 옵션으로 사준다니까. 네. 8만 원 줄래? 네? 8만 원. 왜요? 내기했던 거 기억도 안 해? 내기 8만 했어요 우리가? 내기했었잖아. 8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꿔다 드려야겠구만. 뭐 여하튼간에 이제 네. 그 헬스케어 관련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포인트가 하나잖아요. 네.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온다는 거. 네. 숫자가 나온다는 거에 포인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시장의 어떤 다른 헬스케어 종목들 대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올레드만큼의 어떤 올레드보다는 조금 더 저는 이쪽으로 좀 뭐랄까 멀티플을 좀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그래서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AP 내리고 올레드 내리고 2000이 내리는 와중에서 비옥스는 오늘도 2.9%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고 비옥스 같은 경우 45,000원 청구가를 뚫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듣보잡 특집할 때 얘가 비옥수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1000만인 서명은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보고 있어요. 비옥수가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비옥수는 재료가 살아있다는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테마성 있는 것들이나 성장성을 얘기했는데 수많은 분들은 이거죠. 10분의 1 토막 내지 7분의 1 토막 난 것들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 반등 언제나 될까요?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유가가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요? 네. 결국 네. 같은 질문이죠. 네. 유가의 반등은 언제 나오겠냐라는 네. 건데 솔직히 네. 유가의 반등을 예측하기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네. 제 주위에 약간 좀 스마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스마트. 지금부터 $30 깨지자마자 그때부터 원유 ETF를 모아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길게 보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그분 혹시 80% 때도 연유 선물하신 분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그 사방에서 네.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안 좋은 소리 나오고 공포에 질린 소리들이 나올 때가 결국은 저점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도 유가가 $30 깨고서 사방에서 유가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원유 네. ETF를 모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도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는 과매도권이라고 봐요. 네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또 항상 보면은 네네. 뉴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펀더멘탈은 경제학자나 경제학도 못 맞춘 게 펀더멘탈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과 그리고 심리에 기반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3,000포인트 미만에서는요. 저는 중국 시장도 저는 모아가는 어떤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네. 뭐 7% 성장이든 6% 성장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의 급락이 나온 것은 분명히 네. 시장이 한 단계 위로 성숙하게 나가기는 단계에서 네. 나오는 그런 변동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그만한 사이즈의 나라가 7% 언저리의 어떤 성장률을 보이는 건 어디에도 없다. 여전히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3,000포인트 이면서는 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 네네.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과매도권은 맞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변동성 지수 주봉 차트에서도 완전히 상단선을 뚫어낸 상황에서는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2, 3주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던질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오늘도 투산 인프라코가 강의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네. 좀 단서를 던져준 것 같아요. 여전히. 그것도 이게 일회성을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대형주의 경우에는 유가의 반등 및 과매도권이라면은 여전히 대형주들도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투자는 아니다. 네.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어 들어가서 뭐 단기에 뭐 20, 30% 먹을 수 있겠지만 뭐 20, 3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 20%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길게 가져갈 거는 아니다. 저희가 하는 그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증권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투자를 할 분이죠.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할 분을 조언을 드린 거죠. 투기를 얘기하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투기의 영역이 있는 주식이 워낙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개인분들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네. 그 아까 앞에서도 김성훈 과장이 얘기해 줬듯이 네. 시장의 어떤 단서 네. 이런 것들 이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어제 그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이제 감산을 시사를 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원유 수출에 대한 전망치를 6.4% 하향 네.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오펙 회원국 두 곳에서 네. 비오펙인 러시아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오펙에게 긴급 그 회동 요청 이런 네. 것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들. 그 러시아가 감산을 시사했다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시장에 대한 반등은 이제 원유 달려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중국 그 위안화 공격하러 갔다가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홍콩 달러인데요. 중국 위안화 공격하러 갔다가 안 되는 애들이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네.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갖고 이제 홍콩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네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홍콩 달러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시간대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홍콩 달러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네.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 어제와 같은 현상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위안화에서 또 홍콩 달러로 네. 계속해서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안정시키려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26일, 27일에 있을 네. 그 FOMC 회의 다음 주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홍콩, 러시아든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홍콩뿐만 아닙니다. 이거 러시아가요. 오늘 새벽에 러시아 루블이라 그러잖아요. 환율이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국가가 있는데요. 루브라 차트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루브라 좀 차트 보여주시면 루브라가 그냥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늘 얘기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오페크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못 살겠다. 뭐 니카라과 이런 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알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매장 확인량 기준은 세계 1위입니다. 매장 확인량 기준으로 2위였으나 이란이 경제제가 풀리면서 천연가스 공급에서 이제 머리가 아파진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하나 갖고 엄청나게 유럽을 좌지우지하려고 영향력을 했던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우크라이나 붙을 때도 맨날 가스전 차단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기 혼자만의 힘에서 더 큰 놈이 나타났으니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율인데요. 이게 사상 최악으로 지금 확 올라가 버린데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럼 맞아요. 러시아가 지금 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느냐 그래갖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2번 오페크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기름 관련해서. 근데 올해도 6월달에 예정돼 있는데 좀 빨리 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열릴 거는 3월 초 얘기를 하고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하면 야 모이자 그래갖고 오스트리아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냐면 거기들 그 관련된 사무국에서 맨날 우리식 그러면 점심만 먹자 되거든요.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각국의 석유 장관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정기회의, 정기는 6월인데 3월 초에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이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홍콩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이요. 홍콩은 ELS 아까 얘기를 주로 하셨잖아요. ELS는 우리에서 생각한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ELS 판매한 증권사, ELS 투자한 분들의 입장에서 우선 8,000원 깨지면 큰일 난다. 7,500 깨지면 그런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홍콩 달러 그 폐기제 포기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던졌고 외국인들이 주식 던지니까 그 영향이 한국까지 미친 거죠. 그냥 거기서만 왔었으면 홍콩의 그냥 내부적인 문제 뭐 이런 걸로 끝났을 게 지금 한국까지 그냥 불똥이 튀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영향 미친 건 저거죠. 홍콩 이랬었는데 그거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지금 보면 증권주 있죠, 증권주. 증권주가 재미없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특별 조치가 오늘 나간 게 좀 뉴스 보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ELS는 모든 증권사 팔았을 게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몇몇 대형 증권사 위주로 팔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ELS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 분이면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ELS를 사신 분이 자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내가 1억어치 1억을 샀어. ELS를 샀어요. 그럼 그 증권사는 ELS 했고 운영사한테 얼마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운영사가 있을 거 아니고, ELS 운영하는 사람, 그 증권사는 판매사밖에 아니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그 약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딴 데를 썼어요. 딴 데를 썼다는 의혹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돈을 줬으면,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마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5천만 원이고 뭐, 그래갖고, 최소한, 낚인 데 갖고, 1억인데 손해 벌써 40%로 손실 확정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여튼 그 돈을 세이브를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좌에. 근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뭐 한 돈도 있는 의혹을 받는 증권사가 있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어느 증권사인지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요번에 어저께 그러니까 다시 혹시 있을자 본다 해서 특별 점검 들어갔어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안 됐는데 또 몰래 했을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다. 그게 이제 ELS가 따로 계좌를 그 고유 계정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기네 고유 자산 계정 그 계좌에다 넣어서 갖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갖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ELS용 해지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가 포지션을 잡다 보면은 그 해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금액들의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금액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그냥 따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아껴서 좀 수익을 내보려고 했던 시도들. 네, 이런 것들이 한 거죠. 했는데 그런 이슈도 있다. 그래서 어느 증권사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찾아보시면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찾아보시면 제가 한 말 잘 검색하시면 지금 그게 바쁘게 움직이는 증권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진짜 문제가 되면 머리 아플 수 있다 없다? 분명히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것들 제가 힌트를 드리겠고요. 저도 어느 증권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홍콩인데요. 홍콩의 패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콩 패그란 거는요. 1983년에 시작됐어요.
83년에 시작돼갖고 이게 30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홍콩이라는 나라는 뭐 나라도 아니죠. 홍콩은 이제 그 중국의 나라, 중국에 속해 있는 도시 국가 같이 돼 있잖아요. 홍콩은 근간이 페그예요. 근간이 페그라서 페그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대충 홍콩 미국 1달러 대 1.7.75에서 7.8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33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렇잖아요. 페그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나라 페그제가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언제 포기한지 아세요? IMF지 뭐. 1997년에 네. 손들었잖아요. 네. 그 전에 뭐 멕시코 손들고 다 손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 60% 국가는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페그제 공략 대상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석유 때문에 문제가 된 나라들. 재정이 어렵잖아요. 네네. 재정이 어려운데도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네. 그 달러는 고달러 환율이 강한데 자기는 유지 안 되니까 머리 아프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면 머리가 크게 아파지는 거죠. 만에 하나 홍콩이 조금 페그제를 포기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왜 전 세계 금융이 허브가 됐냐면 달러를 페그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요. 그리고 직원들도 그냥 또 홍콩 달러를 주던 미국 달러 적은 상관없어요. 그냥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우리나라 직원들도 홍콩에 사는 사람이 홍콩 달러 다 계약하고 줍니다, 지금요. 미국 달러 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홍콩 달러를 페그를 포기하는 순간 그 직원들조차가 가만히 앉아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모든 기업들은 멘붕이옵니다, 멘붕. 그게 가능한 게 네. 왜 그러냐면 홍콩이 작년에 이제 그 노란우산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 이슈로 노란우산 뭐야? 중국에서 그 홍콩에서 홍콩 네. 독립을 얘기하면서 그 지금 한번 그 데모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홍콩 길들이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홍콩 이제 길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눌렀지만 네. 중국은 이제 눌러놓고 홍콩은 내비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홍콩에서 이제 요청을 해올 때까지 그럼 이제 홍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본다라면은 홍콩이 페그제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페그제 포기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목을 주르는. 아니 그러니까 형태, 이런 그거는 데가 그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은 난 없어요. 예, 예. 의견 없어요. 이승현 교수 여기서 의견이 있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없어요. 의견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그럴 건데. 수 있다라는 네. 상황을 네. 설명한 거죠. 근데 뭐냐면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있는 것만 말씀드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주에도요. 네.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랬어요. 네. 페그제를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랬고요. 홍콩은 지난달에 2번 정도 이거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경제 금융의 근간은 페그제였기 때문에요. 이거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아직 얘기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뭐 수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할 때까지 보면 항상 마지막까지 안 한다 그래요. 만약 이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박살 나는 거거든요, 금융시장이.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걸 지금 노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12월 11일 날 중국이 한 방에 그냥 페그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노리는 사람들은 홍콩이 페그제를 결국 포기하고 사우디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걸 갖고 저 투기꾼이라 그러는데 전 투기꾼이라는 표현은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IMF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맨날 그랬어요.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돼 있고 일부 투기꾼이 뭐 공략한다는데 그거 다 지나고 나면 웃긴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카라이칸도 투기꾼이죠. 맨날 얘기하듯이. 예? 카라이칸도 투기꾼이고 다 데이비드 아이언도 투기꾼인데 투기꾼이라보다는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죠. 돈을 갖고 투자할 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사는 사람 다 투기꾼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일부의 시각을 보고 있고요. 여하튼 시장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틀렸다 맞았다. 우리가 입장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국 미국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우디 시간 문제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왜냐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사우디 화폐 가치가. 그리고 홍콩 화폐 가치도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 되면 엄청나게 이거는 큰 정말 변동이나 그거는 앞서 스위스 얘기했었는데 스위스는 유가 아니에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약간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홍콩의 그거는 정말 심각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하나만 더 보자. 네, 그 이슈에 대한 쪽 하나 더 보게 되면 다음 이슈에 대한 쪽은 뭘로 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건설주 얘기 한번 볼까요? 건설주 볼까요? 네, 건설주. 이 건설주를 또 일부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살 수도 있죠.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뭐 대한항도 마찬가지, 포스트도 마찬가지, 지금 지혜성은 10분의 1 토막됐잖아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수는 있어요. 어떤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수대 있죠.
1850이 됐건 코스닥 670이 됐건 한 6개월 1년 후 되면 왜 그때 안 샀을까 하는 가격일 가능성이 전 뭐 절반 이상을 보고 있어요. 7, 80%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때 왜 안 샀냐. 후회할 수는 있으나 후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개인 투자가들의 답답함은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분할 매수하라는 사람은 가능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탑 0.01%?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삼성 일가, 예? 재벌 초재벌 일가 정도 제외는 몇 명이나 가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데요. 건설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수는 처음 봤는데요. 지역별 주택사 환경지수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전 태어나 처음 봤어요. 저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식이라면 PMI 이런 거야. 그래서 사업자한테 뭐 너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지수라는 건데 주택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것도 꽤 오랫동안 했다네요. 꽤 오랫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서울 있고요, 수도권 있고 지방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100 이상 이하로 따지나 봐요. 100 이하 쭉 가면 주로 이 100 이상, 100 이상이면 좋고 100 이하는 나쁜데요. 2012년 이렇게 바닥권에 놀았잖아요. 다가 2013년부터 좀 회복돼 갖고 작년은 내내 100 위에서 놀았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100 이상 되면 다음 분기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하겠죠? 이건 뭐 월별로 지수니까 다음 6개월에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100 이하에서 급속히 떨어져요. 여기요. 여기. 급속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개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 사업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죠? 네. 주택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있었지. 이게 오늘 매일경제라는 다른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는 반면에 반대로 뭐가 되냐면 대기업 위주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성 교수도 얘기하고 네. 일본에서 대기업들이 주택 관리 회사로 간다. 네. 그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흥하고 기존 주택을 짓는 일반 주택 건설은 어려워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여 지수에도 확인됐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뭐 시장이 뭐 좋아진 그런 게 아니라 낙폭과는 분명히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는 이제 우리 레포트 한번 네.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포트 시간인데 레포트 보기 전에 제가 유가의 하락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유가 수입이 또 전체 수입의 또 15% 20% 되는 나쁜 놈들이 있다네. 그게 ISIS야. 네? IS죠. ISIS. 네, 보세요. IS인데요. 이게 이게 보세요. 1년에 수입이 뭐 20억 달러니 뭐 어쩌다가 세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 있고 뭐 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50%나 월급을 깎았다니까. 50% 깎았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50% 깎고 다네. 예? 아주 편해 구조가. 50% 깎아지고 또 여기도 보면 그 교육비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네. 나와요 여기요. 네. 여기 보면 좀 막 지나갔는데 네. 교육비도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요. 네네. 먼슬리 있죠 스쿨 교육비 네. 있죠 교육비. 네. 22달러인데 65달러 올리고. 교육비 올리고. 그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죠. 전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국경 통화할 때하고 뇌물도 1,000달러씩 받는 게 정해져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가들한테 1,000불 주는 게 다 그 재정으로 들어가나 봐요. 한테 그래갖고 좀 타격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긴 한데 그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가 시리아가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네. 유가의 급락 이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올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특이하게도 네. 시리아의 평화. 그게 이제 유가의 급락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평화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위산업 중 안 좋은데. 네네. 예, 레포터는 그런 볼까요? 얘기했었죠. 지금 뭐 신한에서 나온 건데요. 네. 삼성에서 나온 건데 구조적인 성장주 위주에 대한 흐름이 네. 지속이 된다. 근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은 네. 실적이다. 네. 근데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쪽들.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015년도 4분기하고 16년도 1분기에서 운송 쪽이 어쨌든 간에 서프라이즈로 늘어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통신 쪽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 유틸리티 이런 쪽. 근데 화장품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운송이나 이런 쪽은 기저효과죠. 그러니까 네.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작년 초에 이제 이런 기저효과에 의해서 상승이고 통신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형태
상태인데 여전히 화장품은 전년 대비해서 기저 효과. 그러니까 2016 그러니까 건설은 오히려 실적이 줄어듭니다. 지금 네. 보게 되면 올해 1분기가 더 줄어드는 효과고 네. 화장품은 기저 효과에 의한 흐름이 뭐 그 한장품은 구조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 화학 업종도 1분기는 살짝 오히려 안 좋을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는 뭐 그냥 비슷한 수준 네. 이런 형태에 대한 구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네. 대체적으로 그 4분기 실적이 양호하면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을 본다라면은 네. 제약 바이오가 가장 역시 그런 업종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R&D 투자를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로 해외 기술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제약사 네. 뭐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뭐 종근당, 네네네. 그다음에 뭐 동아 ST, 그러니까요. 유한양행 그리고 뭐 가능성만으로 올라갔던 부강약품 참 어이가 없는데 부강약품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오늘 보게 되면은 뭐 그 사료가 뭐 FDA 승인 받았다고 해서 CTC 바이오 뭐 이런 쪽들이 뭐 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계속 그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시장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기기, 에스테틱 분야, 의료기기를 보게 되면은 그 뭐 뷰웍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죠. 바텍, 뭐부터 네. 기타 등등등등, 뭐 인바디, 에스테틱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메디톡스 말고 이제 필러 쪽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휴젤, 케어젠, 그 다음에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 다음에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 네네. 이런 기업들과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에서 이제 확고한 쪽을 주목해야 되는 거. 역시 삼성에서 뷰웍스를 얘기했네요. 진짜요? 네. 뷰웍스를 진짜로? 주목해야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고요. 천만인 서명운동 최대 관심 중대.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자기 보게 되면은 서명했어? 서명을 안 하죠. 저는. 뷰옥스를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 서명하셔야 될 것 같아. 저는 뷰옥스의 하락을 위해서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구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 여기 2,075명 중에. 뷰옥스.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구조적 성장을 하는 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다.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놓고 보게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네. 실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네. 여전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되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 유틸리티 그러니까 뭐 KTNG 뭐 KTNG 네. 그죠?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거 안 빠지죠. 전력 수요 사상 최대. 근데 여전히 실적 감소가 나타나는 건 조선, 금속, 에너지 이런 쪽들. 네. 근데 에너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에너지는 에너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유가에서도 이렇게 실적을 내는 거 보게 되면 네. 그 외부적인 요인들, 다른 요인들에 대한 쪽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겠죠. 보고 있어서 네. 에너지는 아마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은데 다만 그 종목에 대한 쪽은 SK 이노베이션 S-오일 정도로 한정해서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미디어 산업. 그죠? 미디어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CJ E&M을 비롯하는 흥행, 네. CJ CGV, 그래서 중국 한국 문화 수요의 확산에 따른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 네. 다음에 방위 산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삼성증권 얘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네. 방위 이것들이. 산업, LIG 넥스원을 주목할 필요가 아, 이것들이 센스 있어. 센스. 네, LIG 넥스원을 근데 주목해라. 서운하네. 이렇게 네. 말을 또 떠봤는데 접속 네. 인원 2,075원 중에 뷰옥스 갖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더 나는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야. 이런 더가 걷네 씨. 나는 인기가 없는 거야. 나는 더가 걷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게 네. 되면 네. 구조적으로 성장주 위주에 대한 흐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금리가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왜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게 3,000원대까지 빠지고 네. 그 보게 되면 깜짝 놀랐어요. 두산 인프라코 많이 빠졌던데 그래도 한 7, 8천 원 하겠지라고 봤더니 3,000원이더라고요. 어느 게? 두산 인프라코가. 그래서 아니 나 그럼 말을 하지 마라. 대우종합기계 매매할 때가 5,000원대, 4,000원대였는데 말을 하지 그보다 마. 더 빠졌고 현대상선도 저기 2,000원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상선이 2,000원. 말을 하지 마라. 하나금융지주가 2만 원 밑으로 빠졌더라고요.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2만 원 밑에가 참 언제적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고. 내 친구도 10년 갖고 전 있을 텐데. 주가가 다 응답하라예요. 응답하라 1988이야 주가들이 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거래소들이 응답하라 복고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성장이 그러니까 실적이 이 성장주 쪽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를 갖다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니클로님이 이학년 위원이 서명하셨나요? 설마. 헤헤헤. 네. 질문하셨는데 전 뭐라도 주면 서명하죠. 뭐라도 주면- 뭐 10,000원이라도 주면 서명하지 뭐. 뭐 상품 세트, 상품 선물 세트, 청와대에서 상품권 세트, 그럼 주지. 청와대 뭐 근데 뭘 안 주면 저는 서명할 마음이 없죠. 네. 왜냐면 다 돈 드는데. 네. 품 들잖아. 네. 괜히 제 이름 어디다 쓰고 있으면 싫어요. 그거. 네. 그건 그렇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11 1부 시작하도록 합니다. 1부 때랑 2부 때랑 큰 차이 없어요. 그죠? 종목 프로그램은 조금 안정된 흐름 정도인데요. 지금 이 시간 홍콩, 중국 좀 잠깐 봐주실래요? 네, 지금 뭐 홍콩 시장 중국은 쉬고 있죠. 끝났죠. 네, 중국은 시장은 점심시간에 대한 우리도 그런 거 있어야 돼 다시. 잠시 갈 거고 옛날에는 점심시간도 있었고 토요일도 있었죠. 토요일 날도 이제 개장이 됐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반정인데 지금 그 증권사 거래 시간을 네. 30분 더 늘리겠다 이런 어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어디가? 우리나라요. 거래 시간을 30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상관없어.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난 토요일에도 상관없어. 예, 34일 연속 순매도. 네. 지금 보게 되면 1,100억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수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달러의 일단 하락, 그러니까 지금 홍콩 달러에 대한 강세로 이제 전환된 부분, 이 흐름이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반등에 대한 쪽을 네. 국내 시장에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지금 플러스로 전환돼 있는 다시 또 플러스야. 흐름입니다. 홍콩은? 아니 중국이에요. 중국 상해 본토. 네. 상해 본토가 이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점심 시간 조금 남았네요. 네. 해서 그 네. 홍콩 뭐 중국까지 홍콩 달러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하더라도 미국만은 버텼는데 네. 미국도 흔들거림 없어. 흔들거리고 있어. 네. 특히 오늘 새벽 보셨어요? 오늘 하고 나서 550포인트 정도 기록적인 하락까지 갔었거든요. 네, 나우지수가. 550포인트까지. 맞죠? 네. 그러다 이제 나름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썰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 이쪽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변죽만 올리는 꼴이죠. 그렇죠. 바로 이분과 전문가를 모셔야죠. 네, 전문가 누군지 네. 소개해 주세요. 자, 미국 시장의 달인 그렇죠. 미달이 아빠. 네. 미달 미달이 아빠.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미달 이까지 아빠까지 하면 안 된다. 미달 장우석 선생님. 미달 장우석. 예. 미달 장우석 네. 선생님. 근데요, 미국 시장 왜 이래요? 책임져. 네. 네. 물어내. 근데 갈수록 그 참고해야 될 사이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이 저 어렵다는 처음에는 얘기지. 예,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야. 중국 지수만 보다가 네. 또 일본도 좀 봐야 되고 당연히 오일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네. 이제 홍콩도 홍콩 달러까지. 예, 홍콩 달러까지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이제 인베스팅닷컴이라는 차트 이제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회원님도 이 원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차피 이제 너무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야, 참 이게 이상한 광경이 아닌가 싶지만 네. 어쨌거나 낮에는 한국 분들은 이제 그 10시 반에 시작하는 중국의 흐름을 또 네. 봐야 되고요. 네. 밤에는 또 유가의 또 흐름을 좀 보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지. 그걸 네. 보는 순간 답이 안 나오는 네네, 거죠. 답이 그걸 안 차라리 나오죠. 그게 좋다라고 그러면 뭐 보면서 위안을 삼을 텐데 그걸 보면서 더 공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어제 장에서 제가 이제 어제 새벽 4시까지 장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새벽 4시요? 예, 어제는 이제 사실은 난 그때 일어났는데. 그러시죠. 3시 반쯤 일어났어요. 예, 그렇죠. 정확히 새벽 3시쯤부터 이제 시장이 유가에서 약간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전일장에서 장마감 이후에 발표하고 나서 장마감 이후에는 뭐 한 10%까지도 올라가던 이제 넷플릭스였는데 네. 어제 장 출발 소폭 상승하고 나서 장중에 무려 한 9%까지 떨어진 어떤 그런 하락세를 보일 정도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도 너무 거의 안 보합에 좋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예, 네. 보합에 끝났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딱 찍은 건데 어제 정도에서 유가의 어떤 흐름하고 약간 엇갈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새벽 3시경 네. 새벽 3시경에 유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또 나스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또 반등을 이끌었고 또 나스닥이 장중에 사실 소폭이지만 플러스권 진입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부강약품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부강약품을 알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의 이제 섹터별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어제도 시장을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헬스케어다. 바이오티 어제 올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재밌어요, 보시면 아주. 어제 장에 이제 섹터별 움직임을 좀 볼 건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는 1.17% 하락했고요. 네. 물론 이제 나스닥은 뭐 거의 양보가 끝났습니다만 쭉 보시게 되면 현재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하락폭이 컸고요. 네. 근데 유독 헬스케어만 소폭이지만 0.19%의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뭐 한국과 비슷하게 헬스케어 쪽이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힘을 쓰지 않았나 해서 네.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도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나스닥이 일단 좀 시장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제가 작년에 그 언제입니까? 8월 9월 달에 언제인지 전 모르죠. 네, 8, 9월 달에 제가 여기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네. 마침 중국에서 그 갑작스럽게 위안화 평가자를 시작하면서
또 PMI 제조업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50이 하회하면서 시장이 급락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10% 떨어졌죠. 시장이 급락하면서 제가 나와서 4대 지수의 데스크로스가 발생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거지만 한 10월 달부터는 기업 실적 맞물리면서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전망했는데 운 좋게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똑같이 한 10일 동안 지수가 한 10%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렇게 된 상황들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때 시절에 과연 이런 하락폭을 어떻게 좀 올라왔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를 좋아요. 네, 제가 좀 차트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보실 건데요. 네. 처음에 2007년 12월 26일 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S&P 500 지수가 10일 동안 10% 이상 하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하락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고요. 10일 동안 급락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07년 12월 26일 날 10일 동안 지수가 10% 급락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약 150일 동안 한번 이제 지켜본 거죠. 근데 봤더니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장에 천천히 반등을 해주다가 네. 100일 정도에서는 거의 반등을 해준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들이 급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급락한 그렇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한 100일 정도 걸리면 이런 하락폭을 대부분 많이 하더라라는 게 이거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네. 또 한 가지 2010년 4월 23일 날도 10일 동안 지수가 10%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일 지나서까지도 시장이 계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00일째 이후부터 약 150일까지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 오히려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완성이 되는 그림은 한 150 정도의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11년 7월 22일 날, 7월 22일 날도 아주 샤프하게 떨어지죠. 아주 날카롭게 지수가 한 10% 이상 떨어지면서, 타이밍이네, 타이밍. 네, 떨어지면서 네. 50일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와주긴 하지만, 중요한 건 100일째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떨어진 폭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는 거 보면 보통 한 50일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100일째부터 어떤 한국말로 치면 진바닥이 나와주면서 네. 상승 흐름을 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겠죠. 마지막 그림인데요. S&P 500 지수가 10일 동안 10% 이상 하락한 경우 2015년 8월 17일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4대 지수가 전부 다 데스크로스에 진입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뭐 아시겠지만 50일 정도 안 되고 나서 대부분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이때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이제 날카롭게 반등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형태, 그러니까 10일 동안 10% 이상 급락한 경우에 적어도 50일부터 네. 150일 정도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와줬다. 네네. 나와줬다는 이게 역사적인 통계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2016년 1월 달인데요. 지금 이제 딱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본 그림을 좀 보자 그러면 네. 한 50일에서 한 150일 정도 영업일로 치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반등해주더라. 물론 이제 괴롭고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없다 그러면 네.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전체적인 이건 이제 차트로 보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거를 과거 사례 보는 네. 건데 지금 현재 솔직한 의견을 본인의 정성? 네. 정성적 평가? 뭐라 그래? 그런 말 있죠. 본인의 인사이트 그냥. 본인의 인사이트를 전해주세요. 저는 뭐 이제 늘 말씀드리다만 짜증 나시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네.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훼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아시는 바처럼 오일이라든지 전 세계 증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최근 미국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가라는 부분인데 네. 유가라는 부분이 바닥이 왔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바닥에 근접했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해주면 네. 시장도 반등해줄 것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유가의 바닥에 근거해서 네. 시장의 반등을 곧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가지. 예, 예. 얘기했죠. 말 나오는 게. 유가가 아시다시피 S&P 500가 오일 가격을 보게 되면요. 5년 동안 보게 되면 이거 완전 반대의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죠. 자, 유가가 너무 올라가도 시장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긴 차트를 보시는 겁니다. 5년 동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선이 S&P 500 지수 차트고요. 이 붉은색 선이 브렌트유를 보시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엇갈린 방향 아닙니까? 엇갈린 그렇죠. 이대로 가야 되는데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1개월
1개월 S&P 500과 5일각을 본 건데 지금 완전히 커플링이 돼 있죠.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베스팅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넣어놓고 5일각을 실시간으로 봐야지만 시장에 대응할 정도로 상당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사우디, 이란, 이라크의 오일 가격 그 손익분기점이 30불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 정도 나오면 뭐 돈을 번다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배럴당 30불은 돼야 사우디, 이란, 이라크가 BEP를 맞춘다. BEP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제가 알기로는 뭐 90불 이상 나와줘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적자를 크게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30불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 저건 이제 BEP죠, BEP. 네, BEP입니다, BEP. 네. 그래서 이제 BEP를 보게 되면요, 30불이 배럴당 30불 정도가 BEP에 현재 와 있다. 근데 30불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이란, 이라크는 물론 이제 이란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뭐 기론을 막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사우디도.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기름 감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최근에 나와 있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일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그걸 근거로 해서 오일 가격 바닥이 25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 구간이 한 25불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근데 거의 이제 근접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오일 가격 바닥을 찍으면서 일단 좀 반등해주면 시장이 어쨌거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 가격을 본들 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본들 지금 좋은 일이 없잖아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니케이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네.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이제 요런 또 제가 이제 이건 제가 그림인데요. 5일간 나스닥 지수의 5일간의 흐름을 좀 보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 특히 이제 어제가 정점이었죠. 어제가 5일 가격이 한 7% 가까이 떨어지면서도 나스닥은 대려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5일 가격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 네. 나스닥 지수가 먼저 기술주가 네네. 먼저 움직이고 있죠. 기술주가 먼저 바닥을 찍으면서 5일 가격 흐름과 반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좀 감안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곧 바닥에 대해서 좀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2016년 유가 전망치를 좀 말씀드릴 건데 바클레이즈가 37불을 바닥에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47.5, 그러니까 뭐 48불이면 왜 50센트까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모건 스탠리는 잘난 척하는 거죠, 47.5 네, 정확하게. 예, 잘난 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멜린치는 예. 자대고 걷나? 그 다음에 75도 있고 88도 나오잖아, 네. 48. 자대고 걷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네.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가 48불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45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건 바닥이 아니고요. 올해 만약에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그래서 JP 모건은 48불, 이것도 48.88불이네요. 근데 49불로 하겠습니다. CT는 예 자대고 그은 것 같아요. 디테일한데요. 디테일하죠. 공토로 하니까. 또 보면서 웃었는데 또 웃게 되는 거죠. 무디스는 40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불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나면 네. 뭐 올해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유가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유가가 반등을 해주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지수와 같이 연동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안정화, 심리적인 안정화를 가져오면서 네.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곧 그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유가도 해갖고는 나는 기대를 갖는데 그래도 불안불안한데 요즘 관심 있으시거나 그래도 이런 아싸리판에서도 좀 관심 가질 만한 주식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그냥 말 나오면 네. 근데 어렵게 하지 말고. 최근에 이제 그 말씀 많이 하세요. 과연 중국이 지금 현재 뭐 6.9로 GDP가 발표되면서 소비가 죽은 게 아니냐. 소비가 죽어서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뭔가 장사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냐는 전망치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나이키는 이미 36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10% 3조 6천억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전히 중국 관련 기업들,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현재 여전히 선전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중국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밀고 있는 종목이 알리바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리바바가 아주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국에 대한 소비 침체로 이어지면서 결국엔 알리바바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알리바바 얘기를 하면서 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영어로 나와 있는 원문을 제가 보건데요. 시킹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일단 올라온 시킹 알파 좋죠. 예, 보고서인데요. 시장 급락과 상관없이 고려해야 될
5가지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잠시 후가 시장이 안정화되면 반드시 좀 매수 쪽으로 고려해야 될 종목을 5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나이키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나이키를 뭐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핵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알리바바 기업에 대해서 5가지 종목 중에서 알리바바를 이렇게 해서 좀 추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등과 함께 알리바바를 추천했다. 그러니까 네.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요. 네. 아마존과 비교해서 또 구글과 비교해서 또 넷플릭스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다만 지금 현재 소비가 죽는 게 아니고 네네. 소비가 제조업 쪽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어떤 그 상승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뭐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뭐 95불, 뭐 100불 정도 보는 회사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날려주는 얘기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제가 원문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소비는 죽지 않았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또 서비스업 관련한 지수도 역시 네. 올라가고 있고 네. 50을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제가 이제 나름 저희가 좀 위안을 삼고 있는 내용인데 요걸 이제 회원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주가 하락폭은 상당히 컸다. 네. 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좀 컸다는 부분. 그건 네. 제가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네. 현재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한 어떤 자본을 끌어들어왔다든지 또 네. 투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가서 아모레퍼시픽전 장사하는 기업들, 이랜드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소비가 죽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또 그런 기업들이 잘 가게 되면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형편없지만 네. 다시 말씀 서비스업 지수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알리바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두 종목 다른 주식 뭐가 나세요, 보세요? 네? 계속 관심 가질 만한 주식. 스타벅스 말씀드렸죠. 아까 5개 나온 거예요? 5개 다 불러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네.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네. 나이키하고 알리바바는 말씀드렸고 네. 나머지 세 종목은 뺐습니다. 뭔데요? 내용이 많아서 뭐? 중소기업. 잘 모르시는 기업들. 저는 아까 나이키 얘기 나왔는데요. 네. 나이키 좋은데요. 나이키 좋죠. 나이키 좋은데 저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도 얘기했는데 딱한종만도 얘기했는데 제가 먼저 연말인가 그랬잖아요. 제가 홈쇼핑 같이 돼갖고 네네. 제가 스케쳐스 사야 된다고 신발. 근데 제가 또 글 쓰다 보니까 또 스케쳐스에 대해서 더 조사를 했어. 네. 진짜로 더 조사를 했더니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키가 1위에요. 스니커 운동화 시장에서 미국은 단연 1위거든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가 아디다스였어요. 아디다스. 근데 맞습니다. 점유율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리바이 가면 아디다스 인사했는데 같이 꼬꾸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2위를 쳐놓은 거가 스케쳐스예요. 스케쳐스. 주가가 얼마인 줄 알았냐면 한 3년 동안요. 작년 여름까지 10배 올랐어요. 진짜로. 10배 올랐는데 그 10배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컴포트화를 신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제가 말한 그 메모리 폼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X거든요. 근데 작년에 10배 올라가니까 좀 심하지 않니? 그래서 제가 또 화면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다 우리 형님한테 배운 거야. 돈이 많건 똑똑하면 형님이 저한테 지식을 주면 제 화면이 나온 거게 바로 잭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점점점점이 수익이거든요. 수익이랑 똑같이 가잖아요. 쭉 올라가고 이게 요때가 작년 봄 기준으로 아디다스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올랐지, 이게. 네. 너무 올랐잖아. 그래갖고 맞아요. 이게 주가가 한 40% 빠졌네요? 지금까지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수익이 떨어지냐? 이게 보면 수익선 아래로 내려갔거든, 이게. 계속 올라가, 이게요. 올라가잖아요. 이 예상이 틀리다는데 할 말이 없어. 그걸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저는 이게 심볼이 SKX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키도 제가 좋아하는데 하여튼 나이키는 영원한 1위. 나이키를 1위를 못 빼서요. 왜냐면 나이키는 뭐 에어조단을 비롯해서 우리 나이키 하면 미국의 자존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멀쩡한 회사죠. 스케쳐스가 캘리포니아 베이스였나 뭐 그랬을 거로 캘리포니아 아닌가? 마이애미 베이스인가 하여튼 그런 쪽에 하여튼 캘리포니아 마이애미인데 하여튼 그래서 요거 스케쳐스 있죠. 네네. 그래서 전 미국 주식하면 스케쳐스가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머니크의
이번 주에 나왔나? 뭐 지난 주에 맨날 쓰니까 제가 그걸로 관련돼서 건강과 관련한 우리 어버이들 그래서 선물 추석 선물 네? 아니 설날 선물로 그런 거 사드리라고 그래서 재미삼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목베개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의자 그러니까 그 만마 의자 이런 거 몇백만 원 하잖아. 네. 그거 전용 샵하는 증권 그 회사가 있어 하나. 근데 100%라서 말을 못 하거든요. 100%. 네. 근데 그런 회사도 전 뭐 관심 있어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미국 주식 있는 분은 SKX거든요. STX는 망할 놈 회사고 SKX 심벌이어서 SKX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을 잘 발표했고요. 이제 지금 제가 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잘 발표해서 넷플릭스가 장 마감한 이후에 무려 한 10%까지도 올라줬다가 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소폭의 플러스가 나왔다가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를 좀 봐야 된다. 원래는 저는 실적만 보는 어떤 뭐 사람인데 워낙 유가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주가를 떨어뜨리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제 넷플릭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기술주가 먼저 반등을 이제 이끌면서 나온 건데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고 플러스까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그러면 요때 유가의 반등이 있었냐? 절대 아니었죠. 유가는 오히려 한 7%까지 마이너스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급락 상황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 차이가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것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넷플릭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좀 위안을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넷플릭스에 또 짜증나는 거 하나 생겼어 갑자기. 왜요? 마르코 폴로가 6월에 하기로 또 약속했는데 6월을 안 될 것 같아요. 마르코 폴로가 그래갖고 그 이번에 빠졌어요. 아무래도 그 업데이트 날짜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하우스 오브 카드가 3월 6일인가 거기 그 하는 걸 발표했고 그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미드 이런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일정이 올해 상반기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차트 하나 보실래요? 한국 차트. 올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안정되게 올라가는 거 딱 하나예요. 100% 아니니까 맘 놓고 보여드리면 214320 이노션 하나거든요. 이노션은 우스갯소리 많지만 제가 뭐 추천하기로 마음도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제네시스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모든 광고 홍보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올림픽이 있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인가? 하나 말씀드리면 월드컵인데. 미국 영화나 미드에 보면 제네시스 엄청 출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뉴스 아닌 뉴스도 나오는데 오늘 어느 뉴스까지 나온지 아니? 무슨 뉴스까지요? 깜짝 놀랐어. 야 이건 정말 기자들이 너무했다.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나오는 거야. 어느 신문사인지 모르지만 죄송한데요. 정 회장님도 못하는 제네시스 삼성 임원들한테 준다야. 그 제목이에요. 회장님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젠장 회장님 못할 적 어딨어. 그랬더니 뭔지 알아? 뭐라고? 손님 먼저 들여라. 그게 기사야 기사. 네. 웃자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세상. 오늘 뭐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일은 정말 좀 더 진짜 분위기 좋은 방송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